예, 반갑습니다. 저는 대구시청에서 이런 강의가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근데 신문에 보니까 대구시청에서 50세 이상 어르신들께 인생 이모작 시대에 강의가 있다고 해서 많이들 오셔서 강의 듣는 모습 사진이 나와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야, 대구도 괜찮은 도시가 되어 가는가 보다. 우리 대구 이거 공부 안 하기로 유명한 동네거든요. 근데 늙음하게 공부하신다니까 얼마나 반갑고 고맙습니까? 저는 뭐 소개받은 대로 대구대학교 교수였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교수를 하다 보니까 총장이 되었어요. 총장이 되니까 대통령이 너 교육부 장관을 한번 해봐라 이래가 갔다가 뭐 시끄럽게 떠들기만 하고 별 소득 없이 있다가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정신문화연구원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름을 바꿨는데 그 원장으로 있다가 다시 대구로 와서 대구대학에서 정년 퇴임을 했습니다. 정년 퇴임한 지 이제 오래됩니다. 처음에는 퇴임을 하면은 뭘 사람들이 그래요. 퇴임하면 갈 데가 없으니까 막 우울증도 오고 그런다고 그러대요. 근데 저는 이상하게도 퇴임하는 그날부터 기분이 아주 좋아요. 아침에 늦잠 자도 되고 일어나서 뭐 특별히 할 일이 없으니까 한숨 더 자도 좋고 그래 한 4, 5년 놀다 보니까 요새 와서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요. 계속 일어나도 되나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는 보통 우리가 정년 퇴임하고 나면은 한 10년 정도를 봅니다. 그리고 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이 이제 선생 하던 사람들은 퇴임을 하면은 연금을 받거든요. 연금을 10년간 받으면은 본전이에요. 현금으로 받느냐, 연금으로 받느냐, 그 경계선이 10년입니다. 10년 넘게 살면은 매달 받는 게 유리하고, 그 전에 죽으면 한꺼번에 목돈 받는 게 유리합니다. 근데 언제 죽을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점쟁이한테 묻는 거예요. 내 언제 죽을까 물으면 안 가르쳐줘요. 근데 내가 연금을 탈까 아니면 목돈을 탈까 그러면 아이고 뭐 선생님 목돈 다 있어 이러면 이제 죽는가 보다 하고 이제 목돈 타는 걸. 근데 과학이 너무 발달하는지 뭐 의학이 발달하는지 정기 검진을 너무 자주 하는지 아무튼 요새는 뭐 어디 문상 가보면 구자 안 붙으면은 별로 상관도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러고 보니까 제가 5년 10년이 아니고 20년도 살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부터 이게 아니다. 이래가지고 될 일이 아니다. 허구한 날 연금을 받아 먹고 맨날 놀러만 다니고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이건 곤란하다. 그래서 제가 서울에 있는 서울교육감한테 이 교육청이 주최를 해서 인생 이모작 시대 강의를 한번 열어봐라 해서 이제 서울시 교육청에서 강의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때 가서 강의도 해보고 그런데 얼마나 열심히들 하시는지 공부도 물론 열심히 하시지만은 요새 은행 자꾸 없어지잖아요. 은행이 없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휴대폰으로 막 돈도 보내고 찾고 하는데 그거를 젊은 사람처럼 하시더라고요. 야, 이제 시대가 바뀌었구나. 우리 노인네가 이제 노인네가 아니다. 그 젊은이다. 그래서 이제는 대한노인회에서 정식으로 75세를 노인이라고 부르자. 그전에는 노인이 아니에요. 아직 노인 아닌 사람 많죠, 그러면 이제. 네? 예. 75세.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요새 이제 보면요. 한 85는 돼야 어디 가서 나 좀 나이 들었어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현재 제가 통계치를 보니까 우리나라 100세 이상이 3천 몇백 명이더라고요. 그거 많죠? 점점 늘어납니다. 앞으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납니다. 보통 인구의 7%가 65세가 넘으면은 고령화 사회, 14%가 되면은 고령 사회,
20몇 프로가 되면은 초고령 사회인데 일본은 지금 초고령 사회에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이미 고령 사회에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5, 6년만 더 지나면 대구에 길에 이래 한 10명쯤 줄 서 있으면 그중에 3명 내지 4명은 노인입니다. 그렇게 곧 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냥 내가 노인이네 하고 뒷방에 있는 시대는 지났단 말입니다. 뭘 하긴 해야 됩니다. 뭘 하긴 해야 되는데 그게 마땅치 않죠. 뭐 새로 구멍가게를 하기도 힘들고 뭐 그렇다고 해서 허구날 봉사활동만 한다는 것도 이상하고 그렇다고 지금 뭐 늙은방에서 책 펴놓고 공부하기도 이상하고 뭘 해야 하는지 사실 좀 막막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뭘 해야 하는지 보다도 뭔가 하나를 주제를 딱 잡아가지고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 저는 이제 선생이니까 아무래도 선생다운 얘기를 해야 되겠죠. 제가 전공이 사회학입니다. 이거 서양 학문입니다. 제가 대학부터 동경에 가서 석사 박사를 해가지고 평생을 대구대학에서 사회학을 강의했는데 우리나라를 진단하라 그러면은 제가 버벅버벅해요. 무슨 외국 사람 이론은 바삭하게 아는데 그 이론 가지고 한국을 설명하려고 그러면 설명 안 되는 게 많죠. 그런데 그럼 제 공부 허됐잖아요. 그죠? 저거 나라도 모르는 게 무슨 사회학 박사라고 설치고 다니면서 떠든다는 게 이상하잖아요. 근데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경제학 박사 무수히 많습니다. 미국에서 공부한 박사들 와가 자리 없어가 지금 실업자 된 사람 무수히 많습니다. 근데 경제학 박사가 그렇게 많은데 왜 대한민국 경제를 맨날 왜 요 모양이냐. 참 이상하지요. 우리 큰형이 경제학 박사예요. 이제 죽었습니다. 영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였었는데 아침에 밥 먹다가 뭐 경제가 어찌저찌 하니까 우리 어머니가 90 노인네가 야야 너가 공부한다고 교수한다는 게 엉터리더라. 네 시장 나가봐라. 콩나물 얼마인지 한번 나가봐라. 그러니까 우리 형이 뭐 아무 소리도 못하는 거예요. 그 경제학 박사를 초등학교 문제도 못 가본 늙은 어머니가 한마디로 박사를 냅니다. 그래도 말을 못합니다. 그게 우리 경제학이었지. 정치학을 어떻게 하고요? 뭐 더 심하지요. 대한민국 정치를 왜 설명을 못합니까? 사회도 그렇고요. 법도 그렇습니다. 자, 이게 서양 학문 해가지고 와가지고 이게 우리나라 설명을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그 공부하는 사람을 할 수 있느냐? 제가요 정신문화연구원 원장을 3년 하는데 정신문화연구원이 지금 이름을 한국학중앙연구원으로 바꿨습니다. 그 한국학중앙연구원에 가면은 장서각이라는 큰 도서관이 있습니다. 그 도서관 안에 조선조 정조 대왕이 수집했던 책들이 들어앉아 있습니다. 그 책의 반은 서울대학교 도서관에 있고 반은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이 있는데 그 장서각에 옛날 우리 책들이 쫙 임금이 수집한 책이에요. 쫙 있는데 지금도 무슨 책이 있는지를 아직 조사가 다 안 끝났습니다. 그러면 그 책에 뭐가 적혀 있는지는 더군다나 모르겠죠. 그렇죠? 그런데 옛날에도 우리나라 재판 안 했겠습니까? 옛날에 우리나라 범죄도 있고 사기친 놈도 있고 다 사또가 재판했을 거 아닙니까? 민법도 형법도 상법도 공부 안 했던 그 사또가 재판했는데 그 재판에 명재판이 무수히 많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대법관 판례 연구하는 대법관들 조선조 때 재판한 것 연구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균역법도 있고 대동법도 있고 조선조 임금들이 백성들 잘 살게 해주려고 온갖 제도 다 만든 거 있습니다. 그거 왜 연구 안 하겠어요? 한 가지 한문을 못해서 못해요. 근데 한문을 잘하는 사람 제가 모집을 해가지고 한국학중앙연구원에 연구원으로 갖다 앉혀놨는데 조그마한 시절부터 죄송합니다. 불알이 빨갈 때부터요.
한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할배들한테 배운 사람들. 한문은 잘하는데 서양 학문을 못해요. 이번에 서양 학문 잘하는 사람은 우리 한문을 못해요. 그러면 한문을 제대로 하고 서양 학문을 한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거요 진짜 대박이에요. 근데 유감스럽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부에다가 한문 초등학교, 고등학교 졸업한 애들 서양 학문만 가르칠 게 아니고 한문을 한번 딱 가르쳐가지고 걔들을 한 200명 뽑아가 이번에 서양 학문을 가르쳐가지고 그래 앉혀놓고 우리 고전을 한번 번역시켜보면 어떻게 했느냐 해서 제가 고전 번역원도 만들어보고 하여튼 정부의 이야기가 그렇게 많이 만들어놨습니다. 만들어놨는데 그 결과가 언제쯤 나올는지 또 앞으로 한 10년쯤 지나야 되겠죠. 그 사람들이 나오면 이제 많이 달라집니다. 오늘 제가 사실 하고 싶은 이야기 따로 있는데 그건 좀 이따 하기로 하고요. 제가 동경대학을 다녔는데 동경대학의 인도 철학과 학생이 우리나라 학생이에요. 석사 논문을 쓴대요. 그래서 야, 니 뭐 쓰냐 이러니까 형님 저는요 인도의 인도 철학의 우파니샤드라는 그 경전이 있는데 그거 한 줄을 번역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야, 니 땡 잡았다. 그거 한 줄 번역하고 석사학위 받나? 그거 누가 못하겠어? 형님, 요 한 줄을 번역하는데 전 세계에 요 한 줄을 번역한 모든 책들을 다 보고 줄을 달아가지고 그걸 전부 정리를 해서 완벽하게 한 줄 합니다. 제가 해놓고 나가면은 고등 후배가 한 줄 하고 고등 후배가 한 줄 하고 고등 후배가 한 줄 합니다. 이래요. 그것도 희한하네요. 근데요, 놀라지 마세요. 인도 철학의 최고봉은 우파니샤드라는 경전인데 거기서 힌두교도 나오고 뭐 불교도 나오고 거기서 이제 쭉 나옵니다. 근데 그 우파니샤드라는 그 경전을 번역을 한 줄씩 한 줄씩 한 그 동경대학의 번역이 세계에서 우파니샤드를 가장 잘 번역한 책이라고 소문이 나가지고 영국 대영제국 박물관에 갇혀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일본 애들은 인도 철학을 공부를 하려면은 일본말로도 할 수 있지요. 우파니샤드가 일본말로 잘 번역이 되어 있으니까 일본말로만 공부해도 인도 철학의 석사 정도를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요새 초등학교 유치원부터 영어 공부하잖아요. 그래 공부해가지고 어른대가 인도 철학을 공부하고 싶은데 영어로 보면 그거 뭡니까? 그런데 인도어를 영어로 바꿔가 영어를 우리나라로 본다. 이상하죠. 또 더 이상한 거는 인도 말을 영어로 바꿔가 영어로 된 말을 우리말로 번역한 거 이럴 때 받아보면 더 이상할 거 아니에요. 뭔가 이상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일본은 세계에서 독창성은 좀 떨어지는데 번역은 세계에서 제일 잘합니다. 그래서 미국이고 영국이고 프랑스고 세계에서 유명한 논문이 나오면 6개월만 지나면 일본어 다 번역돼 나오는데 그것도 우리나라처럼 대학원 학생들이 대충 해가지고 저 교수 이름을 내는 게 아니고 평생을 그걸 공부한 교수가 번역합니다. 근데 그 번역 지식이 뭐냐? 중학교 3학년이 읽어서 이해할 수 있도록 번역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 아담 스미스라는 사람 아세요? 그 유명한 경제학의 아버지라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쓴 책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담 스미스의 경제학을 대학원 학생들이 번역해가지고 그것도 하나씩 찢어가지고 대학원 학생들이 막 찢어가지고 1장, 2장, 3장 나눠 번역하고 마지막에 뭐 교수가 도장 콱 찍어서 그냥 내버리는데 읽어보면 앞에 말 뒤에 말 다르고 1장, 2장이 다르고 용어 통일도 안 돼 있고 그런 책 많습니다. 그건 정말로 후손들에게 눈 나쁘게 하고 돈만 쓰게 하고 머리만 헷갈리게 하지 도움이 안 되는 번역이거든요. 근데 일본에는 아담 스미스를 평생 공부한 학자가 번역을 합니다.
케인즈를 평생 공부한 학자가 번역합니다. 근데 그 번역이 중3이 이해할 수 있도록 번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애들은 저 나라 말로 온갖 책을 다 읽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도 쉽게 써놨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공부를 해서 뭐 박사까지는 몰라도 석사까지 쭉 올라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일본에 유명한 출판사가 있는데 바위 암자 물결 파자 이와나미 출판사예요. 이 출판사는 출판하는 책의 반은 장사 안 되는 책, 반은 장사되는 책. 그 출판사로 봐가는 뭐 괜찮잖아요, 그죠? 근데 그 장사 안 되는 책이란 게 뭐냐? 바로 제가 말씀드린 이런 책들. 평생을 공부한 사람이 쓰레가 후손들에게 쉽게 공부할 수 있도록 해놓은 책이고 한 반은 이제 재밌는 책들을 만들어야 장사한다는. 그래서 일본에 가면요, 일본 사람들 제가 오늘 일본 자랑하는 게 아니라 사실 오늘 일본을 깔려고 왔는데 요거는 좀 해놓거든. 일본의 그 학자들이 무슨 말을 하냐면요, 일본이 자랑하는 게 세 가지가 있대요. 하나는 이와나미 출판사. 얼마나 좋습니까? 그 값싸게 책 만들어가 중학교 3학년 이해할 수 있는 고전을 만든다는 거는 우리 후손들에게 큰 복이죠, 그죠? 두 번째가 NHK라는 방송국이 있다. NHK가 비교적 정확한 일본말로 세계 정세를 별로 그렇게 좌우 안 따지고 잘 객관적으로 전달해주는 방송국입니다. 마지막으로가 동경대학이라는 학교가 있다는 걸 자랑하고 있습니다. 전부 문화잖아요, 그죠? 문화. 이 문화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이 이겁니다. 뭘 할래? 뭔가 한 개를 인생에 내가 옛날 젊었을 때 못했던 거, 젊었을 때 못했던 걸 이제 시간이 나니까 이제 한번 해보자. 근데 그게 그냥 재미로 하는 게 아니라 이왕이면 후손들에게 도움이 되는 거. 번역을 해도 좋고 뭘 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이게 유행입니다. 젊었을 때 못했던 것 중에 내가 하고 싶은 순서대로 쭉 적어놓고, 그렇지 돈이 많이 드는 거는 돈 있으면 하지 못 하잖아요. 돈 안 드는 거, 몸으로 때울 수 있는 거. 그런데 그게 애들한테 좀 유익한 거, 그런 걸 찾아가 하자. 뭐 요새 뭐 색소폰도 부는 사람도 있고 동화 배워가지고 유치원 가서 애들한테 막 설명해주는 할머니도 있고 그거 많습니다. 하여튼 그래 그렇게 해서 시간을 보내면 훨씬 젊어지고 좋죠. 저는 옛날에 학교 교수 때는 애들 가르쳐야 되니까, 또 시험 쳐야 되고 또 애들 취직시켜야 되니까 뭐 하고 싶은 것도 하기 싫은 것도 막 했는데, 요새는 이제 그런 뭐 사회학 이런 거 막 하기도 싫고 책도 다 내버리고 공부 안 합니다. 그래서 요새 어떤 공부를 하느냐, 우리가 왜 이래 사느냐 뭐 그런 공부를 하는데, 오늘은 이제 제가 우리가 왜 이래 사느냐가 어떤 때는 정치 이야기도 하고 어떤 때는 경제 이야기도 하고 뭐 좀 하는데, 오늘은 일본 이야기 좀 하려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용수 할머니라고 아시는지 몰라요. 정신대 할머니인데 지금 대구 사람이에요. 얼마 전에 이제 구순 잔치도 했는데, 그 할머니가 한번 자기 어릴 때 잡혀갔던 이야기를 하는데 그 눈물이 나요. 그런데 그 할머니 혼자만 있는 게 아니고 그런 할머니 많았단 말입니다. 많았는데도 대한민국 정부는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질 않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시민단체들이 모여가 와글와글 떠들어가지고 하는데, 요새 위안부 문제 때문에 한국하고 일본하고 정부 간의 사이도 안 좋고 그렇게 됐단 말입니다. 왜 일본은 이렇게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냥 미안합니다, 우리 옛날 참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안 그러겠습니다, 그거 말하면 될 텐데 왜 그 말을 안 하는지를 모르겠단 말입니다. 자, 위안부뿐만 아닙니다. 우리 3.1 독립 만세 사건 때 제암리의 유관순 동네 교회 안에 동네 사람 가둬놓고 바깥에 불 질러가 다 태워 죽였거든요.
그런 거 지금 오리발 내밀고 안 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요, 독립군들이, 간도의 독립군들을 만주의 마적들을 시켜가지고 일본군 진지를 습격을 시켜놓고 그 독립군이 습격했다 해가지고 막 독립군 동네 돌아가면 막 싸그리 죽입니다. 그런 사건도 있습니다. 중국의 여순, 그게 이제 청일전쟁 끝나고 난 후에 일본군이 이제 여순을 점령해가지고요. 사람들 2만 명을 학살합니다. 학살하고 36명을 구대파가 생매장을 합니다. 그래 놓고 오리발입니다. 그런 사건 많습니다. 난징 대학살. 그거는 이제 일본군이 남경을 점령하지요. 점령해가지고 죽이는데, 일본군 중사, 지금 중사, 그때는 뭐 아마 소위였좀 안 됐겠습니까? 일본군 소위 둘이가 칼로 민간인 목을 베는 시합을 합니다. 둘이서 붙어가지고 100명 먼저 죽이게 합니다. 첫날 무성문 났어요. 둘째 날 다시 시합 붙습니다. 그게 동경 1일신문에 다 있습니다. 네? 인가요? 아니죠? 자, 읽어드릴게요. 임어당, 중국의 임어당이라는 그 유명한 학자가 있죠. 임어당은 병사들이 웃는 얼굴로 어린아이를 공중으로 던진 뒤 날카로운 총금 끝으로 받아내고는 그것을 스포츠라고 부르는 모습을 봤다. 신이 인간을 창조한 이후 이런 일은 처음이다. 애를 공중에 던져놓고 내려오는 걸 총 앞에 칼이 짜요. 그걸 착 찔러 받아냅니다. 그거를 스포츠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그리고 동경 매일신문, 옛날 일일신문에서 이름 매일신문 바꿨는데 거기에 100명 빨리 못 빼기 시합, 두 소위 연장전까지 치르자. 그때 1937년 12월 7일에 신문, 그 신문이 한국에 있습니다. 그 신문에 보면 무가이라는 사람하고 노다라는 사람하고 둘이서 붙었는데 첫날 무승부, 둘째 날 89명 대 78명 그래 죽였답니다. 신문에 났어요. 그래서 이런 남경 대학살에 모두 35만 명이라는 인간을 죽이고 매장하고 강간하고 칼로 찌르고 목 베고 이렇게 해놓고 지금 일본은 그런 일 없다는 거예요. 요새는 없다라고는 안 하고 뭐 하여튼 중국에 대해서 뭐 사죄 안 하고 뭐 배상도 안 하고 중국도 뭐 돈 달라 소리도 안 하고 그러고 있는 겁니다. 중국 측에서는 이걸 돈 받아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과거까지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용서한 거 아닙니까? 중국은 돈 안 받습니다. 두고 네가 우리한테 이랬다 울려먹는 거예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고 뭐 731 부대 생체 실험한 사건, 여러분들 그 영화 콰이 가게 다니 보세요. 그렇게 죽이고 막 그뿐만 아닙니다. 그런 사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2차 대전 끝나고 재판합니다. 동경 재판에서 처형될 놈 처형되고 그런데 그래도 일본이 지금도 오리발 내미는 것은 위안부는 없었고 더군다나 군인들이 강제로 동원한 건 더군다나 없고 그리고 우리가 전쟁을 치다 보면 그런 일 흔히들 있을 수 있는 일이지 특별히 우리가 악랄하게 한 건 없다라는 게 지금의 아베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얘들이 왜 이럴까? 이게 물증도 있어요. 역사적으로 팩트예요. 또 이거를 외국 기자들이 사진 찍은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기사하고 소설 책 쓴 학자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오리발을 내미는 건 뭘까? 같은 일이라도 독일은 사과를 하고 그리고 수시로 수상이 무릎 꿇고 사죄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다고 계속 약속하고 그래서 지나가는 게 오늘의 평화 무드인데 일본은 왜 그렇게 사과를 하지 않는가? 일본 사람들이 특별히 잔인하다는 유전자가 있을까요?
그건 아니겠죠. 세상에 일본 사람이라고 특별히 잘할 건 뭐 있겠습니까? 그거는 생물학적인 건 아니에요. 그거는 사회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은 가지만 사실 가만히 따져보면 한국 사람하고 거의 한 4초이거든요. 그런데 뭐 그리 잘나겠습니까? 문제는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잔인해지도록 만든 일본의 사회적 배경, 정치적 배경이 뭘까? 그거를 알고 싶다는 거예요. 그거를 알면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일본 사람을 욕하는 게 아니고, 일본에도 착한 사람 많지요. 일본에도 한국에 대해서 계속 사과하는 사람 많습니다. 위안부도 사과하고 36년 동안 나쁜 짓 한 거 사과하고 대구만 오면은 사과하고 계속해서 많습니다. 그것도. 그런데 우리가 그런 일본 사람을 상대한 게 아니고 일본의 보수 우파의 이데올로기, 그 정책, 그 항맥과 인맥들 그런 거를 우리가 공부를 해두면 앞으로 일본과의 관계에서 그런 것들을 적절히 하면은 이렇게 우리가 당하지만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제 관심사는 오늘의 우리 현실 속에 일본이 뭘 우리들에게 이렇게 악랄하게 해오는 그런 것들이 있는가에 대한 공부는 오늘 우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뭐 이거 꼭 그뿐만 아니고 뭐 다른 정치적인 뭐 굉장히 여러 가지 공부가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 학문을 위한 학문이 아니고 우리 현실을 설명하기 위한 학문 중에 일본에 대한 공부 이런 부분을 공부해 둘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왔습니다. 박수는 좀 일본이 언제부터 한국을 싫어했는가? 일본에는 우리는 왜요? 역사를 구분하는데 무슨 고구려, 신라, 백제, 고려, 조선 일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일본은 나라가 고려니 조선이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역사를 구분하는데 맨 먼저 뭡니까? 토기 옛날에 그 흙을 이렇게 도자기 그릇 만들어가 그다음 곡식도 따로 먹었으니까 그 그릇에 무늬가 있어 이렇게 빗살 우리 머리 빗는 빗살 무늬가 있어요. 그 빗살 무늬를 한자로 쓰면은 새끼 승자입니다. 새끼줄 승자를 써 승문이라고 쓰고 일본말로 조몽. 일본은 역사를 하는데 맨 먼저 조몽 시대 이 우리로 치면은 토기 시대. 우리는 그냥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그다음에 이제 당군조선 이때까지야 이제 임금이 나오고 나라가 나오잖아요. 당군조선, 삼국시대 이렇게 시대가 나오는데 얘들은 조몽 시대, 이게 토기가 있어 시대입니다. 이게 지금부터 약 14,000년 전에서 한 기원전 300년 정도 되는데 이때 대거 한반도에서 사람들이 넘어갑니다. 그걸 일본 사람들은 건널 도자 도항할 때 건널 도자 올레자 써 도래인 한자로 도래인 쓰고 자기는 도라이징을 부릅니다. 이 도래인이 한반도에서 걸로 건너갔습니다. 일본에는요 구석기 시대 유물이 없습니다. 일본 역사학자 중에 한 사람이 사기쳐가지고요 옛날 돌 하나 가지고 장난을 쳐가지고 구석기 시대 유물이 발견되었다고 대자 떠들었다가 학자들한테 된통 당하고 막 완전 매장된 일이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역사학자들, 고고학자들 꿈에도 소원이 구석기 시대 유물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래 발견해야 한반도에서 건너갔다는 것이 부정되거든요. 그런데 일본 전국에 어딜 뒤져도 아직도 구석기 시대 유물은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구석기 시대 유물이 있죠. 그리고 다음에 일본 신석기 시대 가면 일본도 나옵니다. 그러면 결국 일본은 구석기가 없으니까 막바로 신석기로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그 인간도 어디서 왔겠습니까? 당연히 구석기 사람들이
건너가서 신석기가 된 거니까 도리행이 일단 증명이 되죠. 그러니까 일본이 한반도로부터 영향력을 안 받고 독자적인 문화가 있었다는 걸 강조하려면 구석기를 주장해야 되는데 구석기가 없으니까 이제 그렇게 난장판을 부렸습니다. 하여튼 조문 시대가 일본 역사의 역사는 아니지만 어떤 일본 글로 기록된 역사는 아니지만 일본의 첫 출발인데 그때 그 조몽이라는 문화를 만든 장본인들이 한반도에서 건너간 도련이었다. 그렇다면 뭐 일본이 우리를 미워해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두 번째 시대를 야요이 시대라고 불러요. 야요이 시대. 미생 활궁 옆에 이렇게 리라고 쓰고 미라고 있습니다. 생은 날생자입니다. 야요이라고 부릅니다. 야요이 시대가 두 번째입니다. 이 야요이 시대 때는 이제 석기와 청동기를 같이 썼습니다. 석기와 청동기를 같이 쓰는 우리는 금석병용기라 부릅니다. 쇠하고 돌하고 같이 썼으니까. 이때 주로 규슈 지방에서 문화가 발달하는데 이거는 막 완전히 백제입니다. 그러니까 규슈의 문화의 한 90%는 백제 문화입니다. 규슈의 벼를 재배하는 그런 문화가 발달했는데 이거는 백제에서 건너갔다는 게 통설입니다. 자, 그러면 야요이 시대 약 BC 300년에서 AD 400년 사이 한 600년 그 시대 규슈는 완전히 백제의 청지라고 그러죠. 여러분들 왜 우리 사람이 한참 보다 안 보여. 야, 그거 어디 갔어? 미국 LA 있더라. 걸핏하면 LA 갑니다. 뭐 잘 살아서 가는 LA 간 사람도 있고 못 살아 간 사람도 있고 부도 나가 도망간 사람도 있고 한탕하고 도망간 사람도 있고 뭐 아무튼 LA 가면 한국 사람 많습니다. LA 가면요 한국 사람이 많은 정도가 아니라 한인촌에 가면은 순두부집도 있고요. 그것도 북창동 순두부집도 있고 뭐 보신탕집도 있고 뭐 라면집도 있고 이거 뭐 완전 미국인지 한국인지 모릅니다. 꽤 많습니다. LA에 그 유명한 대학이 있는데 UCLA라는 대학이 있는데 그 대학에 외국어과에 지금까지는 그 대학에 미국 영어 빼놓고 제일 인기 있었던 과가 불어과, 독일어과, 이탈리아과 뭐 그런 과들이에요. 지금은 한국어과입니다. 지금은 독일어과 학생 뭐 한 20명, 30명, 불어과는 더 적고 한국어과는 뭐 몇백 명 미터집니다 지금. 그래서 요새 그 학교에 한국어과 선생님들 신났습니다. 그만큼 한국어 인기가 있습니다. 그만 한국 사람이 많다는 이야기지요. 그러니까 그렇듯이 백제도 걸핏하면 당진이란 곳에서 실험을 해봤대요. 우리 교수들이요. 당진이란 곳에서 배를 만들어가 돛을 달아가 사람 많다고 내버려놨습니다. 그놈이 흘러서 남해로 건너가가 대마도를 거쳐가 규슈로 갑니다. 가만히 내버려둬도 그리 갑니다. 그러니까 규슈의 그 후쿠오카 앞바다에 한국 라면 봉지가 떠내려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보면 아주 옛날에 특별한 항해술이 없어도 갔던가 봐요. 더군다나 백제에서 뭐 전쟁 치다가 진 사람들 뭐 이지 쫓기는 사람들 뭐 그정 흘러 가니까 그러니까 규슈에는 백제계 유민들이 가서 아무래도 거기는 아직도 좀 미개하고 여기 좀 깨어 있으니까 그 가면 지도자가 되겠죠. 지도자가 돼가지고 한 마을에 족장도 되고 전쟁 치면은 전쟁 치는 거는 뭐 규슈 애들이 치겠지만 위에 딱 지휘하는 거는 백제계 알겠습니까? 백제계와 백제계가 전쟁 치는 그런 양상입니다. 그게 야요이 시대였던. 그 다음에 이제 큰 무덤이 나오는 시대가 있어요. 이를 가리켜 고분 시대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야들은 나라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야요이가 끝나고 하면 이번에 이제 고분이 있는 고분 시대입니다. 고분 시대가 되면은 어디로 가느냐? 규슈에서 중심지가 나라로 갑니다. 그 나라에 가면은 교토 나라에 가면은
옛날 한반도에서 건너간 도레인이 살던 지역이 지금도 있습니다. 특히 교토의 아라시야마 매산자 밑에 바람풍자 쓰면은 그 아라시라고 하죠. 아라시야마라는 곳에 가면은 옛날 도레인들이 살던 지역에 그들의 뭐 여러 가지 그 유적들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 교토에도 그때까지만 해도 한반도 쪽이 계속 건너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뒤집어 말하면은 고분 시대조차도 아직도 한반도의 영향을 받고 있었다. 그때 처음으로 일본의 황실이라는 게 나타났다. 황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본의 황실은 한반도 사람입니다. 백제 사람인지 신라 사람인지 모르지만 뭐 어떤 학자들은 뭐 김씨 알겠나 그런 사람도 있고 그건 정확하게는 일본이 안 밝히니까 말은 할 수 없습니다만 일본 황실은 알고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한반도에서 건너왔다 알고 있고 그 시루떡 일본 사람들 시루떡 안 먹습니다. 찹쌀떡을 먹는데 일본 황실은 제사 지낼 때 시루떡을 올립니다. 그런 것도 좀 이상하고요. 또 버섯 일본의 사람들은요 발가락 큰 발가락과 작은 발가락 사이에 딱 이렇게 쪽 찢어진 양말을 신습니다. 그걸 뭐 쪽발이 하는 거예요. 근데 황실은 안 그렇습니다. 버섯을 씻습니다. 그런 거 저런 거 여러 가지를 보면 황실은 조선계라고 보는 게 뭐 맞지 싶습니다. 어쨌든 그 나라 시대 때도 아직도 황실이라는 게 생겼는데 그게 조선계 아니겠나. 그럼 이제 제가 추측하면 이렇습니다. 이거는 북한의 김석희라는 사람 사실 대구 사람입니다. 대구 경북대학교 역사과를 졸업한 사람인데 이제 월북 해가지고 북한에 가지고 유명한 역사학자 됩니다. 김석형 씨 논문을 보면은 옛날에 일본이 미개한 시절에 한반도에서 많은 우수한 그 사람들이 건너가가지고 족장이 되기도 하고 지도자가 되어가지고 그들끼리 서로 막 전쟁을 쳐서 좀 더 큰 게 좀 더 작은 걸 잡아먹고가 더욱 커져가 그 중에 제일 우두머리가 일본 황실이 됐겠나. 그때가 언제냐? 그때가 막 이제 고분 시대 말기에서부터 아스카 시대다. 아스카 시대 가면은 이제 최초로 불교가 오고 백제의 뭐 왕인이 뭐 한자 보내준다, 뭐 담징이 뭐 고구려 벽화를 그려다 준다, 무슨 디딜방아를 전달해 준다, 무슨 칼 만드는 법을 전달해 준다, 뭐 성 쌓는 기술을 전달 막 나옵니다. 이게 전부가 백제로부터 갑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나라에서 교토로 가면서 백제 문화가 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이안 평할 평자 안녕할 안자 평화라 쓰고 해이안 시대. 그런데 이때부터 이제 한반도와 직통 거래를 조금 줄고 중국하고 직통 거래를 시작을 합니다. 자, 이 해이안이 언제냐 하면은 794년에서 1185년입니다. 그럼 우리나라로 치면 통일신라 말기에서 고려 중엽쯤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쭉 봅시다. 옛날에 비살무늬 톡이 조문 시대를 거쳐가지고 야요이 시대를 거쳐서 고분 시대를 거쳐가 아스카 시대를 거쳐서 나라 시대까지 가는 그 장장 긴 700여 년 동안에 주로 한반도에서 건너갔고 이제 해안에 가서 비로소 일본풍이 나오면서 중국과 직통하고 한국과를 조금 거래가 소원했다. 그러면 결국 일본의 고대사는 한국사라고 보는 게 옳습니다. 그 정도로 가깝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대가 누가 누구를 미워하고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일방적으로 한반도에서 일본 쪽으로 문화와 사람과 물자가 마구 건너가는 시대이기 때문에 미워하고 자식할 그 이야기가 없습니다. 이제 해안 시대에 가면서 차츰 이제 일본식 문화가 나오는데 이때
역사책이 나와요. 일본 서기란 책이 나옵니다. 이 책이 묘한 책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는 왜 김부식의 삼국사기가 역사책이야. 뭐 우리 그전에도 고구려 때도 역사책이 있었고 백제 때도 역사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 없어지고 남아 있는 게 김부식의 삼국사기밖에 없으니까 삼국사기가 우리나라 역사에 이제 원전이 되어 있는데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 서기 글서자에 기록할 때 기자 니온 쇼키 일본 서기가 일본 역사책의 바이블입니다. 근데 이상합니다. 일본 서기를 보면 백제하고 신라하고 전쟁친 이야기가 무수히 나와요. 그것도 가야산 전투 이름은 가야산 전투는 아니 이름은 달라요. 가야산 전투는 아닌데 백제군이 지금 합천 해이사 부근에 가야산으로 진군해가 와서 일본이 신라가 거기 올라가서 가야산에서 전투를 했는데 서로끼리 만났는데 몇백 명이 죽고 그게 쫙 기록이 나와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본 역사책 속에 왜 백제하고 신라하고 전투친 이야기가 왜 나오며 그것도 가야산 서로길에서 장군 누구누가 만나가 몇백 명을 죽였다는 거 그거 뭐 그렇게 자세하게 써야 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이상하죠? 우리 삼국사기에도 안 나올 이야기를 써놨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일본 서기를 보면 우리 삼국사기에도 없는 자질구레한 동네 이야기가 뭐 적혀져 있단 말입니다. 제 생각에는 일본 서기를 쓴 사람은 백제 사람이 쓴 것 같아요. 백제의 유민이 일본에 건너가서 일본에 오래 살면서 일본 서기라는 역사책 속에서 백제 이야기, 신라 이야기를 썼는데 그때 자기가 어릴 때 뭐 듣고 했던 이야기도 쓰고 그러지 않았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일본 서기는 우리 이야기가 많이 지켜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1만 만자 낙엽할 때 엽자에 만엽집이라는 우리로 치면 시조를 모아놓은 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뭐 청구영언 같은 그런 시조집인데 그 시조집 이름이 만엽집입니다. 망요슈라는 건데 물론 좀 한자로 되어 있죠. 한자로 되어 있는데 그거를 번역을 해야 돼. 번역을 하는데 한문으로도 번역해야 되고 일본어 이두로도 번역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도 번역이 안 되는 구절들이 나온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그걸 뭐 대충 해서 하기도 하는데 한국의 학자가 그거를 신라의 이두로 번역을 해. 탁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일본의 시조집인 만엽집이라는 그것도 아무리 번역을 해도 안 되는 거는 신라 이두로 번역하면 번역이 된단 말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초용과 같은 동력동자, 서울경자, 동경, 밝을 명자, 특이자, 동경명기월하에서 그걸 신라 이두로 하면은 동경이 달구벌이 서랍을 세벌 발기 달에 이렇게 번역하니까 그래 번역하면 경주의 밝은 달 아래라는 말이 된단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다이아몬드 제랄드라는 학자가 생물학자이기도 하고 유전학자이기도 하고 역사학자이기도 하고 고고학자이기도 하고 아주 과학자입니다. 아주 유명한 학자인데 그 사람이 책을 썼어요. 그 책 제목이 총, 빵빵 쏘는 총, 균, 박테리아, 쇠, 스틸. 그러니까 이 세상 역사는 총과 박테리아와 쇠로서 이루어진다 해가지고 유럽 아들이 막 아프리카 쳐들어가고 스페인 아이들이 남미에 쳐들어가고 했던 그 세계 모든 역사가 총과 박테리아와 쇠로 이루어진다. 하와이 같은 데는 감기가 없었어요. 그런데 서양 애들이 하와이를 점령하고
하와이에 감기가 유행합니다. 그리고 하와이 원주민이 많이 죽습니다. 마찬가지로 남미도 그렇습니다. 남미, 멕시코, 그 밑에 페루 그쪽에도 옛날에 감기 없었습니다. 근데 스페인 애들이 쳐들어옵니다. 와가지고 감기가 퍼뜨려집니다. 근데 스페인 애들이 와가지고 칼로 총으로 학살한 숫자보다 감기로 죽은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감기 바이러스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얘네들 바이러스가 없었어요. 근데 유럽 애들이 바이러스 전파시켰죠. 그 바이러스에 노출돼가 막 사람들 떼죽으면 막 죽습니다. 이제 이런 관점에서 세계사를 쓰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한국과 일본은 유전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역사학적으로, 고고학적으로, 언어학적으로 봐서 쌍둥이 나라다. 오늘날의 한국어는 신라 말이고 지금의 일본어는 고구려 말이다. 그렇게 썼습니다. 이 책이 나가고 난 후에 일본 학자가 한 사람도 이 학설에 반대하는 사람이 지금도 없습니다. 그러면 요새 일본말 쓰기는 한자 초서를 가지고 만들어낸 글자인데 실제로 일본말하고 중국말은 전혀 다르죠. 근데 일본말 속에 우리말 같은 거 많죠. 오늘은 꾸무리하다. 일본말은 꾸무루, 꾸모루, 구름, 꾸무리 이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일본어하고 한국어하고 비슷한 것만 골라내도 사진 하나 나옵니다. 그 정도입니다. 근데 원래 고구려 말하고 신라 말이 좀 달랐답니다. 그래서 신라의 김춘추가 고구려의 그 사신으로 갈 때 통역관을 데리고 갔다 이러거든요. 그러면 신라 말하고 고구려 말이 안 통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고구려 말은 북방계 말이고 신라는 남방계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라가 삼국을 통일했으니까 당연히 오늘의 한국말은 신라 말이 그냥 쭉 남아서 오늘말 됐고 고구려 말은 사라졌죠. 북동말은 사라지면서 일본에 가서 남아가 고구려 말이 일본 말이 되었다라는 제랄드의 학설은 제가 보는 데는 상당히 신빙성 있는 학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을 다 합쳐서 우리 이렇게 부릅시다. 아득한 옛날부터 해안시대까지 한국과 일본은 서로 친했고 친한 정도가 아니라 한반도 것으로 덮쳤고 훗날 일본이 조금 독특한 문화를 가졌을 때도 한반도와는 언제나 친했고 풍신수길이가 임난 때 쳐들어온 걸 제외하고는 도쿠가와 막부 내내 우리 조선 통신사를 지극히 접대 잘하고 조선 통신사가 가면은 일본은 아무래도 이 사무라이 나라니까요. 칼 쓰는 나라니까 이 글이 아무래도 좀 못하지. 그러니까 일본에 글하는 사람들은 조선 통신사로 가면 그 와가 글도 배워가고 글 하나 써달라 그러기도 하고 대접하고 그런 일 많이 했으니까 그 조선 통신사를 통해 가지고 도쿠가와 막부가 한반도로부터 많은 학문도 전수하고 그래 전반적으로 봤을 때 물론 외구도 있었고 임진왜란도 있었지만은 큰 역사적인 눈으로 보면 일본과 한국과 일본은 거의 쌍둥이 비슷하게 사이가 좋았다라고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야들이 우리를 깔보며 이상한 짓을 하기 시작했느냐? 오늘 10분 있다 합시다. 알겠습니다. 오늘 사실 대구시에서 저한테 인생 이모작 100년 시대인데 우리 어떻게 살면 좋겠나를 나와서 얘기를 해주세요. 그래서 예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속으로 어떻게 살 거냐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90분을 한다는 사실 여러분들에게 별 적합한 얘기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사람마다 사는 방법이 다 다르고
또 인생 2모작이 되는 사람도 있고 3모작이 될 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10년마다 한 번씩 바꾸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저렇게 사는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다가 그건 너무 잡담 시간 낭비 같기도 하고 해서 그냥 윤덕홍이라는 인간은 원래는 교수였고 사회학이라는 공부를 했는데 인생 이모작 시대가 되니까 그거보다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어떻게 하면 좀 더 학문적으로 정리를 해볼까라는 생각을 해서 요새 제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라는 예를 지금 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 꼭 일본 역사를 아시라는 것보다도 우리 주위에 보면은 그냥 막연하게 흘러가던 이야기를 조금 깊이 생각해 보면 이렇게 깊은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게 많이 있다. 그런 거를 좀 관심 있게 보셔라.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이제 조금 지루하긴 하지만은 우리 자신에 대한 반성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일본이 이럴 때 우리는 그건 뭐했니? 라는 반성도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앞으로 자라는 젊은이들에게도 그냥 돈 버는 것, 뭐 잘 사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나라는 것도 수시로 밥상머리 교육도 가능하다. 그 얘기를 저는 일본 지식인들이 옛날에 무슨 생각을 했는지를 한번 더듬어 보겠습니다. 일본 애들이 이렇게까지 막 침략을 하고 싶은 생각이 난 거는요. 중국의 아편전쟁을 보고 난 이유입니다. 중국의 아편전쟁이 뭐냐면요. 중국 사람들은 영국에다가 마시는 차를 수출합니다. 그러면은 영국은 중국에다가 뭐를 수출했느냐 하면요. 영국은 모직이 발달했으니까 모직을 수출합니다. 그리고 목화를 인도가 목화 재배가 유명하니까 인도가 영국의 식민지니까 영국은 자기 본국에서 모직을 중국에 수출하고 인도의 목화를 중국에 수출하고 중국은 차를 이렇게 수출해. 그랬던데 어느 날 영국이 그 무역을 하고 난 이후에 결제를 하는데 결제를 이제 금으로 해야 돼요. 옛날에는 결제를 금이나 은이나 이거 합니다. 무역 결제를. 영국이 돈이 모자라니까 인도에다가 아편을 재배해가지고 그 아편을 중국에다가 밀수출을 합니다. 이래가지고 중국 인민들에게 막 아편을 그냥 막 이제 보급을 합니다. 아편이란 거 한번 맡기 시작하면 그다음부터는 인이 베껴가지고 뭐 아락을 못 베기니까 이래서 중국 민간인들에게 아편을 주고 그 돈을 끌어내가지고 그 돈으로 무역을 결제를 하니까 중국은 날이 갈수록 금도 부족해지고 은도 부족해지고 사람들이 아편 중독자가 되고 큰일 났거든요. 그래서 중국에서 이제 임칙서를 시켜가지고 전부 아편 좀 수거하라. 아편 째면서 불에 태워봅니다. 그 영국이 니 와그라노 하고 이제 트집을 잡지요. 트집을 잡아가 쳐들어옵니다. 그게 제 1차 아편 전쟁입니다. 물론 중국이 당하죠. 중국이 뭐 시험이 깨집니다. 깨지고 두 번째는 이제 거기 이제 에로라는 배가 있는데 그 배의 선적은 영국 배인데 그 안에 선장부터 모든 사람들 중국 사람들인데 중국 가는 데 올라가 가지고 배를 막 뒤집니다. 뒤지니까 영국이 와 이거 영국 배인데 네가 와 뒤지노. 또 트집을 잡아 또 전쟁을 칩니다. 그 제2차 아편 전쟁입니다. 자, 이 아편 전쟁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중국이 형편이 깨집니다. 그런데 중국이 깨지는데 그 깨지는 이유를 보면 이렇습니다. 실제로 중국군하고 영국군하고 막 제대로 붙으면 아무리 영국이 센 놈이라 하지만 중국이 그래도 인구도 많고 역사가 있는 나라인데 하면 해볼 만한 전쟁인데 이게 중국 장군이라는 게요. 도망가고 저거 부하들 시켜가지고 막 동네 여자들 강간하고 심지어 영국은 뭐 영국군이 중국을 얕부른 이유는 중국이 뭐 어찌저찌 한데 그거는 뭐
요강을 사다가 영국군을 향해 놓으면은 그 기가 빠진다. 그래서 쳐들어갈 수 있다. 이따위 뭐 이상한 소문이 나가지고 동네 요강들 전부 주워 모아가지고 영국군을 향하여 던지고 이런 짓을 합니다. 그게 전쟁 되겠습니까? 요강 던져 되겠습니까? 이래가 전투를 보면요, 전투 같지 않는 전투를 막 합니다. 영국, 중국군이 부패하고 무능하고 돈만 밝히고 돈 주면 도망가 버리고 이따위 짓을 하니까 전쟁 되겠습니까? 이래가 철두철미하게 깨지고 난 후에 남경조약을 맺는데 그 남경조약이 막 불평등 조약입니다. 영국은 막 큰 소리 치고 중국은 꼼짝 못하고 그런 조약을 떡 맺으니 일본의 지식인들이 이거 먹고 이거 먹고 일본도 이래 안 되겠나 라고 생각하는 지식인들이 나옵니다. 아주 유명한 지식인들 뭐 여기 연세 드신 분들은 뭐 잘 아시는 사람들입니다만은 사쿠마 쇼징, 요시다 쇼잉, 가츠가 이슈, 사카모토 료마 이런 사람이 나옵니다. 나와가지고 일본도 중국처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을 길러야 된다. 라는 생각을 시작을 합니다. 근데 힘을 기른다고 해서 힘을 기르는 건 아니거든요. 힘을 기르는 방법이 이 방법 속에 이제 여러 가지 이론들이 나오는데 그 이론이 우리를 보면 아주 기분 나쁜 이론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중국의 아편 전쟁을 보고 일본의 지식인들이 우리도 당할 것 같다. 또 전 세계가 제국주의라는 낱말은 이런 겁니다. 제국주의라는 낱말은 식민지를 개척하고 그 식민지에다가 우리나라 물건을 팔아먹고 그리고 그 식민지로부터 원료를 값싸게 가져오고 그렇게 하는 정책을 제국주의 정책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가 제국주의로 가니 일본은 제국주의로 갈 것인가 아니면 이대로 우리도 먹힐 것인가 둘 중에 하나다. 이게 당시에 도쿠가와 말기에 일본 지식인들 사이에 쫙 생각이 퍼집니다. 위기론이죠. 이 위기론에 한 사람 중에 요시다 쇼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한자로는 좋을 길자, 밭전자, 요시다. 쇼는 소나무, 송자, 음지할 때 그늘음자. 그러니까 요시다, 쇼잉이라고 일본말로 하고 우리 한자를 읽으면은 길전송음이 되지. 이 사람이 어느 날 동경 앞바다에 요코하마에 시커먼 군함이 세척이 들어옵니다. 그걸 일본 사람들은 시커먼 군함이라 해서 흑선이라 부릅니다. 금을 흑자 배 선자 흑선이 들어옵니다. 그 흑선의 이제 제일 대장이 페리라는 제독입니다. 미국에 페리가 이끄는 흑선이 요코하마 앞바다에 득 들어와가 시커먼 대포를 득 내놓고 빵빵 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일본의 이제 대장은 누구냐면 도쿠가와 막부입니다. 도쿠가와 막부가 대포를 몇 방 맞고 나니 뭐 정신이 번쩍 들죠. 그래가지고 미국하고 조약을 맺습니다. 물론 이 조약은 당연히 불평등 조약이지요. 그때 약관에 20몇 살 된 그 청년이 야 일본은 이랬다가는 아부 죽는다. 나도 빨리 서양에 가서 서양 문화를 배워야겠다 해가지고 밤에 비밀리에 흑선에 기어 올라갑니다. 그 밀선 이제 밀항하려고 흑선 타고 미국 가가 미국 공부하러 가려고 올라탑니다. 타는데 걸리죠. 그래서 쫓겨 내려옵니다. 내려와가지고 흑선이 도쿠가와 막부 장군한테 이 자식 이 새끼가 말이야 밀항하려고 탔다 하고 인계해 봅니다. 그래서 교도소도 가지. 교도소도 가가지고 이제 있다가 나옵니다. 나오는데 나와가지고 서당을 차립니다. 그 서당 이름이 이제 우리말로 하면은 이제 송하숙인데
어쨌든 서당을 차려가지고 그 서당의 제자들을 받아들입니다. 그 제자가 들어오는데 그 제자들이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등박무의 뭐 온갖 조선 침략의 최고 대장들이 이때 요시다 쇼잉의 제자들이 됩니다. 요시다 쇼잉이 야단이 뭘 가르치느냐? 정말 겁나는 걸 가르칩니다. 뭘 가르치느냐? 일본이 힘이 없으면은 서양 애들 지배를 받는다. 그럼 일본이 힘을 만들어야 된다. 힘을 만드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큰 군함과 큰 대포를 만들어야 된다. 큰 군함과 큰 대포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도 쳐들어가야 된다. 근데 이 미국의 흑수이 딱 들어오니까 도쿠가와가 쪽도 못 뛴다. 자들은 겁쟁이다. 그러면 겁을 안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정신적으로 무장을 해야 돼. 정신적으로 무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에 이제 강력한 국가. 강력한 국가를 만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도쿠가와 막부는 안 된다. 일본의 막부란 건 뭐냐면요. 이렇습니다. 일본 전국을 한 50개 정도 되는 작은 영지로 나눕니다. 그 영지에는 영주가 있습니다. 그 영주들이 나라를 다스리는데 그 영주 중에 제일 큰 영주가 도쿠가와라는 영주입니다. 동경에 있습니다. 그 도쿠가와는 영주들 중에 대장이에요. 그걸 막부라고 부릅니다. 그 왕은 뭐냐? 일본의 왕은 로봇이에요. 일본 왕 중에 배고파가 굶어 죽을 왕도 있고 맨날 그 장군한테 가가 뭐 밥 얻어먹는 왕도 있고 일본의 왕이란 거는 말로만 왕이지 포함만 왕이지 실권도 없고 배도 고프고 경제적으로도 불쌍하고 그렇습니다. 일본의 실권자는 장군, 쇼군, 영주입니다. 영주 중에서도 도쿠가와 영주입니다. 야가 진짜 왕입니다. 실은. 그러나 겉으로는 천왕이 있습니다. 로봇을 앉혀놓고 모든 건 장군이 다 하면서도 왕은 그냥 놔둡니다. 그러니까 요시다가 도쿠가와 너 이 새끼야 미국한테 잭소리도 못하는 게 니는 앞으로 일본 다스릴 자격이 없어. 그러니까 여기 천왕을 올려가지고 일본 전국을 영주 없애버리고 일본 전국을 이 천왕 밑에 넣어서 강력한 중앙 집권 국가를 만들어야 되지. 지금 같은 봉건 체제로는 일본은 서양을 못 이긴다. 그래서 막부가 중심이 되었던 봉건 영주 체제를 무너뜨리고 천황을 대가리로 해서 그 밑에 쫙 모이는 강력한 중앙 집권 국가를 만들자. 이게 천황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시는 일본 천황 하는 거는 그전에는 천황이라는 이름도 없는 존재고 이때부터 천황이라는 게 일본인들 앞에 상징으로 나오고 살아있는 신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요시다가 만든 천황제 이론입니다. 자, 그러면 중국은 천자가 있다. 그런데 그 천자가 무능하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해요? 내쫓아요. 내쫓고 우리 인민들이 좋아하는 왕을 뽑을 수 있습니다. 이게 맹자의 이론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조선의 왕들이 맹자를 싫어했지요. 맹자는 민심은 천심이다. 천자는 천심을로 나라를 다스려야 된다. 근데 민심이 거꾸로 가면 천심이 거꾸로 가는 거니까 니는 천자 자격이 없다. 천자 바꿔라. 이게 중국의 왕인데 요시다가 일본의 왕은 그래서는 안 된다. 일본의 왕은 천심이 민심이 아니고 천심은 불변이다. 모든 사람은 천황의 가신이다. 천황이 죽으라 그러면 죽어야 되고 천황이 잘못해도 뒤집으면 안 된다.
우리들이 천황이 나쁜 짓 못하도록 우리들이 막아야 되지. 천황을 뒤집으면 있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일본의 왕이론하고 중국 왕이론은 다르죠. 중국의 그 왕이론은 뭐 공자맹자로 이어지는 유학이지만은 일본의 왕이론은 요시다가 만든 왕이론은 천자는 절대로 결함이 없는 존재. 그리고 우리는 그 밑에서 죽으라면 죽는 존재. 그래서 우리 모두 단결해서 왕을 중심으로 똘똘 뭉치자. 라는 천황제 이론을 참 만들어내고 그 이론을 자기 제자들한테 막 심습니다. 이걸로 무장해. 이 천황제 이데올로기로 무장을 한 우리는 지금부터 천황을 중심으로 강력한 국가를 만들어 큰 대포와 큰 군함을 만들자 주장합니다. 이제 침략의 이론이 나오죠. 다음에 일본 서기를 보면 옛날에 진구라는 여왕이 있었는데 그 여왕이 신라를 정벌하였다라는 게 일본 서기에 나와요. 그게 AD 200년이에요. 그런데 AD 200년 때는 신라는 제5대 임금 이사금이었는데 진구가 신라를 쳐들어와서 신라를 정벌하였다는 그림이 있는데 그 그림 속에 나오는 인물하고 실제로 신라 시대 때 인물하고 인물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거는 서기가 은폐리예요. 이 서기를 요시다가 옛날에 진구라는 여왕이 있었을 때 그때 일본은 천황이 강했다. 그러니까 막 이웃나라 쳐들어가기도 했는데 도쿠가와가 되니까 쳐들어가지도 못하고 빙시처럼 당하기만 한다. 그러니 우리는 옛날 서기에 나오는 그 천황처럼 돌아가자. 이게 바로 유명한 조선 침략의 이론적인 배경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일본은 요시다가 나와가지고 제일 먼저 뭘 만드느냐? 천황제를 만듭니다. 두 번째는 그 천황제로 무장을 하고 이제 우리도 쳐들어가자. 대부분 쳐들 민망하니까 제일 먼저 뭘 쳐들어가느냐? 북쪽에 삿포로를 쳐들어갑니다. 아이누족. 그 전까지만 해도 아이누족들은 일본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홋카이도를 쳐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탁병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오키나와를 쳐들어갑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오키나와는 왕국이었으니까 쳐들어갑니다. 탁병합니다. 탁병하고 그 다음에 만주를 쳐들어갑니다. 만주를 탁병합하고 그 다음에 조선병합하고 만주 쳐들어갑니다. 다음에 중국 쳐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필리핀 쳐들어갑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 버마, 인도까지 쳐들어갑니다. 그래서 태평양 쳐들어갑니다. 진주만 폭격합니다. 이렇게 해서 태평양 일대 거대한 일본의 그 제국주를 만들고 이길만이 살 길이다라고 요시다가 막 강의를 합니다. 여기 제자들이 이제 다음에 딱 커서 명치유신을 해가지고 도가와하고 쳐들어가서 도가와 막부를 없앱니다. 없애고 천황을 제일 꼭대기 앉히고 오늘의 일본의 명치유신 이후에 오늘의 일본 국가체제를 만듭니다. 이 국가체제의 기본이 침략입니다. 근데 그 침략의 이론적인 근거가 천황제 이론입니다. 자, 그러면 이 아들이 뭐 때문에 이런 거 했는지 대충 이제 나오죠. 그리고 그 전까지만 해도 아들이 조선에 대해서는 우리보다 문화가 발달한 나라고 좋게 봤는데 요 이론이 딱 나오고부터 그때부터 온갖 학자들이 온갖 방법으로 조선을 멸시하기 시작하고 조선은 우리가 먹어야 할 나라다. 이론을 막 만들어냅니다. 이 요시다라는 사람의 고향이 어디냐면요. 오늘의 야마구치입니다. 그 옛날에는 야마구치가 아니고 길장자 고울주자에서 조슈라는 그 봉건 국가 조슈항이라는 나라였습니다. 이 조슈항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명치를 받듭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은 크게
도쿠가와 막부대 명치, 봉건대 중앙집권. 도쿠가와 시절에 고급 장군대 여기 하급 무사들, 그 하급 무사대 총본산이 야마구치에 조슈항이라는 데 있었단 말입니다. 그게 요시다 고향입니다. 이 조슈항의 아이들이 막 모여가지고 이제 다른 데 가고 유럽 규슈 제일 남쪽에 가고시마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 사츠마항인데 조슈항하고 사츠마항하고 합쳐가지고 도쿠가와하고 전쟁을 칩니다. 그 도쿠가와가 집니다. 지고 난 후에 천황이 나타나가 동경에 와가 수도를 바꿉니다. 그래서 일본은 교토에서 동경으로 수도를 바꾸고 봉건국가에서 중앙국가로 중앙집권 왕권으로 바꾸고 이때부터 근대국가가 되고 신식군대를 양성하고 대포도 만들고 군함도 만들고 외국에 쳐들어가는 걸 당연한 이론으로 받아들이고 이제 이렇게 해서 젊은 사람들 막 모아가지고 새로운 근대국가를 만듭니다. 그때 우리나라는 아직도 대원군 시절에 나라 문 열지도 안 하고 우리끼리 막 싸우고 했던 그런 시절입니다. 우리 지식인들이 일본 지식인보다 한 30년 정도 뒤에 있었죠. 일본이 우리보다 앞선 게 한 30년밖에 안 됩니다. 1840년대니까 1860년대니까 그 한 30년 사이에 일본은 눈 떠버렸고 우리 눈을 안 떴죠. 이 30년이 이후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들어낸 겁니다. 아깝죠? 안타깝죠, 사실. 자, 그래서 그 조슈항 야마구치가 여기에서 얼마나 많은 일본식 인재가 나와. 우리로 치면 인재가 아니지만 얘네들 말을 들으면요 인재지요. 그 인재들이 나오는데 그 인재 중에는 제일 유명한 인재가 이토 히로부미 이등방문이죠. 우리나라 초대 통감을 했죠. 그죠? 식민지 초대 통감을 했습니다. 제가 시간이 다 돼가요. 그냥 요시다 제자 중에 우리나라를 먹은 사람들 이름을 불러볼게요. 제일 먼저 이토 히로부미 조선 초대 통감입니다. 이노우에 가오루 강화도 조약과 을미사변을 일으키고 민비를 죽인 장본인입니다. 야마가타 아리토모 일본 육군 대장입니다. 그리고 가츠라 따로 물론 대만 총독도 했고요. 데라우치 마사다케 3대 조선 총통감을 했습니다. 다나카 기이치 육군 대장 우리나라 김익상 의열단에 의해서 폭탄 던져서 죽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이게 전부 조선 침략의 원흉들입니다. 그리고 들어와서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못된 짓 무지하게 했습니다. 이게 다 요시다 제자들입니다. 그 요시다를 가장 존경했던 사람이 아베입니다. 아베 고향이 야마구치입니다. 야마구치가 옛날에 조슈항입니다. 그러니까 아베 외조부가 일본 다 됐으면 끝날라 그랬는데 연결되네요. 제가 한 5분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예. 이 지금의 아베 이 수상의 외조부가 기시 노부스케가 일본의 태평양 전쟁 때 A급 전범입니다. 나중에 일본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기시 노부스케 동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베로 치면 왜 종조부지요. 이 사람 사토 에이사쿠인데 이 사람도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아베의 외사촌 이 사람도 일본의 중의원입니다. 아베 아버지도 국회의원이었습니다. 아베는 그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야마구치에서 국회의원이 됩니다. 그런데 아베가 내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 요시다 쇼잉 그리고 요시다 쇼잉의 수제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아베는
고등학교 때 그 묘소에 가서 참배도 하고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베라는 사람의 피 속에는 조슈항의 식민지 개척과 외국에 쳐들어가는 이 요시다 쇼잉의 제자들의 피가 흐르고 있고 자기 외조부부터 전부가 또 그런 길을 살아왔고 아베 본인도 그 길을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이렇습니다. 일본의 그 전쟁에 죽은 사람들 이렇게 모아놓은 신사가 있죠. 예. 일본에서는요, 이렇습니다. 일본의 지식인이라면 반드시 가져야 할 태도가 있습니다. 첫째, 그 신사 이름이 뭐지? 야스쿠니. 일본의 지식인이라면 반드시 가져야 할 태도가요. 야스쿠니 신사에는 태평양 전쟁을 일으킨 전범들이 있으니까 거기는 가지 말아야 된다. 전범이니까, 그죠? 인민을 전쟁으로 몰아넣었던 그 괴로움을 줬던 장군님들인데 그건 가지 말아야 된다. 두 번째, 일본 헌법에는 우리는 이제 절대로 침략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무장을 하지 않는다라는 게 일본 헌법에 있습니다. 그 헌법 조항은 절대로 고쳐서는 안 된다는 게 일본 지식인들, 신조들입니다. 근데 이게 아베는 뭐라고 그러냐? 전범이란 게 뭐냐? 그 전쟁 끝나고 이긴 나라가 저것들끼리 그냥 전범이라고 만든 거 아니냐? 그걸 뭐 우리가 꼭 전범 우리 입으로 얘기할 필요가 뭐 있느냐? 이게 아베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 나라를 위해서 죽은 사람들인데 우리가 그거 가서 인사하는 게 뭐가 나쁘냐? 이겁니다. 그 다음에 일본은 현재까지 부정확한 나라다. 정상적인 나라가 되려면 군비를 갖춰야 된다. 우리 침략 안 한다. 그러나 군비는 필요하다. 그러나 헌법을 고칩니다. 지금. 그래서 일본에는 이제 이 보수 우파들에게 반대하는 뭐 이런 가도도 많습니다만 아직 아베가 워낙 인기가 좋으니까 지금 고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무장한 국가로 이제 일본이 새로 이제 모양을 바꿔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아베는 전범에 대해서도 그렇게 나쁘게 생각하지 마라. 또 헌법 좀 바꾸면 어떠노? 또 우리가 일본이 지금까지 외국에 뭐 해를 끼치기 뭐 있노? 그때 우리 조용하게 참하게 조신하게 살았잖아. 근데 왜 자꾸 우리 보고 침략 국가라 부르냐? 과거는 과거지. 앞으로 안 그러면 되잖아. 이런 소리 합니다. 말을 그러면 합니다. 실제로는 침략할 준비를 하고 있는 셈이죠. 그 다음에 북조선에서 일본 영공으로 막 미사일이 날라오는데 가만히 있으면 왜 안 와? 우리도 떼들여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전 세계에 일본은 당하면 가만히 있지 않는 나라다라는 걸 빚어야 되지 않느냐? 그걸 합니다 지금. 그래서 노골적으로 우리가 북조선 가만히 있는데 때린데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베가요. 그러다가 아베가 내놓은 이론이 미국, 호주, 오스트랄리아, 인도네시아, 인도, 터키 이렇게 방어선을 쳐서 러시아와 중국을 막자. 여기 미국 이론입니다. 여기 미국의 태평양 방위선 이론입니다. 이 얘기를 아베가 하면서 우리는 미국하고 그냥 동맹국가에서는 안 된다. 미국이 일본을 위해서 피를 흘리고 싸우는데 그 가족들이 얼마나 가슴 아프겠노. 우리들은 미국을 위해서 피를 흘리고 싸워서 신뢰를 회복해야 되지 말로만 동맹하면 안 된다. 정말로 미국이 우리를 믿도록 우리가 피를 흘리며 싸워서 미국이 우리를 신뢰하게 만들자 라고 아베는 공공연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역사교과서 어느 나라든지 역사교과서는 자기 나라에게 유리하게 만드는 게 당연하지 않느냐. 독도 문제, 위안부 문제 우리가 그렇게까지 사과할 필요가 뭐 있느냐. 조선에 가면 한국에 가면 기생집이 많이 있다. 한국의 남자들 기생집에 가가지고 술도 먹고 오입도 하고 한다. 만약에 우리가 위안부를 데려왔다면 한국이 가만히 있었겠느냐. 근데 가만히 있지 않느냐. 그래 우리가 뭐 그리 잘못한 거야. 적어도 기생집이 있는데 이 얘기를 하면서 노골적으로
국회에서 한국의 기생집 얘기합니다. 하면서 위안부 문제 우리 그렇게 나쁜 짓 한 거 없다라고 일본 중의원 의원들끼리 역사연구회를 만들어가 지가 그 역사연구회 간사장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본이 한국을 싫어하게 된 이유는 아편전쟁 이후 일본 지식인들의 그 방향이 요시다라는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고 그 요시다의 제자들이 일본의 명치시대를 주름 잡으면서 그 사상이 오늘의 야마구치의 아베까지 이어져 간다라는 이 궤도를 설명하면서 일본의 아베가 있는 한 한국에 대해서는 계속 독도 문제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불편하게 할 것이다. 그러나 일본에도 독도가 적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학자도 많습니다. 위안부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사람 많습니다. 일본이라고 다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런데 아베 같은 보수 우파 극우 정권이 있는 한은 일본은 영원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적으로 공세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런 거를 좀 더 염두에 두고 일본을 바라보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윤덕호이가 최근에 우리 주위에 있는 위안부 문제를 보고 그래서 생각이 나서 여기에 대해 쭉 생각을 해보니 결론이 여기까지 가더라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수고해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